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네, 지금 한일 관계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본 언론의 반응 좀 꼼꼼히 살펴봅시다. 예, 그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의 모든 매체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예. 일반 여론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면에 그 언론은 비판적이고 신중한 접근 주문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4일자 사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외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 절차를 꺼내들어서 정치의 도구를 삼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비판했네요. 네,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제한을 WTO가 인정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유사시와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 WTO 협정 위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안보에 대한 위기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WTO 가면 일본이 진다. 그렇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네. 아까 일부 인터뷰 성규호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얘기를 마이니치 신문이 해주는 거네요. 예,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자국을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일본의 모순적인 태도도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산 철강에 제재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그리고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 갈등 당시의 안보 문제로 이 히토류의 수출을 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반대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거꾸로 현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들어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노림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본한테 위험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렇죠. 마인치 신문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한국의 강경 자세로 나섬으로써 결국 일본 보수층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마인치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 언론의 사설 같네요. 이게 정확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의 역할이죠. 네. 그 마인치 신문이 일본 정부의 내로남불을 지적을 했다면은 조령목에 다시 말해서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는 그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도쿄 신문이 지난 3일자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얼마 전 G20에서 주최국으로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투명한 무역의 실현을 제창하고서 그로부터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를 한 사실. 그랬죠. 예,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이해를 과연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도쿄신문이 지적했고요. 네. 아사히 신문 역시 3일자 사설에서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이틀 만에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다자간 합의를 우습게 보는 제멋대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이니치, 아사히 약간 좀 진보적 그렇죠. 언론. 네, 맞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해요? 이번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게 분류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이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일단 그 여론조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국 규제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일본인이 24%가 나왔고요. 지지한다. 그러니까 아베의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일본이 5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4대 58. 네.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아베 총리 조치에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압도적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58대 24. 지지가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제 일본 언론들은 진보적, 보수적 논조를 막론하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대체적입니다. 보수 언론도? 네. 그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역시 뭐 모든 관련 기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대리기는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는 우려스럽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러니까 지난 3일자 보도였는데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본 재계에서 한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에서요. 한일 쌍방이 부품을 서로 상호 공급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평 무역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 기업이 모색해온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는 부품 이 공급망, 이게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요미우리가 지적을 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보수적 경제관의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보수적 경제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더라도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자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건데, 우선 명분 차원에서요. 그 일본은 최근 G20을 주최한 국가로서 이 자유무역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의 이번 행사 선언을, 또 특히 자신들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놓고서 이틀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거. 이게 과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를 그러니까 잃게 만드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조령목에 그러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실리적, 일본 입장에서 실리적 차원에서 보면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좀 전에 그 요미우리 신문이 지적한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호 무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일본이 반도체 그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다시 또 일본에 수출하고, 그럼 일본은 그걸로 완성 제품을 만들고, 이런 상호 공급망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이제 무너뜨린다. 이게 이제 일본 재계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특히 그 21일 있을 참의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우려, 이게 이제 좀 전에 마인치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본 말고 다른 나라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무역 분쟁을 미국하고 겪고 있는 중국 반응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환구망이 지난 1일자 보도를 통해서 일본이 미국에게서 배워서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한테 배웠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매체입니다만 이제 종이판이죠. 환구15는 6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역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자동차가 그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 건데, 이 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격한 반응을 보인 한국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 이것도 보도를 하면서 자동차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가전제품, 화장품, 전자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환구15에 따르면은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일본 자동차가 5만 3천 대. 였던 반면에 같은 기간 일본에서 판매된 한국 자동차가 3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대일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환구15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한국이 이번 기회에 반도체 그 기술 개발을 더 중시하고 타 국가로부터 그 관련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 일본이 아닌 타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입니다. 홍콩의 문외보도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언론의 논조는 역시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유럽 쪽 언론은요? 유럽, 그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죠. 레제코 같은 경우에 지난 2일자 보도에서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식 협박이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추종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총평을 내놨습니다. 여기도 역시 미국한테 배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신문은 역시 그 G20 주최국 일본의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자주의를 부르짖던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3일자 보도에서 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발표 이후에 한국의 반도체 분야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함께 전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고메르상트지가 5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상황 이걸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온 지 2, 3일 만에 17,000명이 서명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예. 이 신문은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 총액 규모에서 일본은 중국에 이어서 2위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불매 운동이 만약에 대규모로 번질 경우에 타격은 피부로 느낄 만큼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보수 언론도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별로 안 좋다는 얘기들이 주된 논조라고 하는 점에서 네. 참의원 선거 끝나고 아베 정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3분의 2 선을 넘어간다면은 정말 아베 독주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한다 이런 보도가 최근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언론에서는 지난 5월에 관련 보도가 살짝 나온 적은 있었는데 예. 아르헨티나의 인포바에라는 신문이 지난 3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극비리에 한국산 FA-50 골든 이글의 구매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극도로 약화돼 있는 군사력 재정비 차원을 그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예. 총 10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2억 달러고요. 10년 동안 나눠서 우리 한국에 지급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이 계약이 언제 합의됐냐 하면요. 이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이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양자회담을 나눴는데 그때 합의가 됐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이 신문에 따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은 아직 확답을 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공식 양국 정부가 확인한 상태는 아니군요. 그렇죠. 최근 그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불참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회의에. 예. 해마다 열리는 이 G20 정상회의 사실은 이게 그보다 몇 개월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큰 윤곽이 결정되고 정상회의는 이걸 추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은 회의의 그 석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게 역할이 아니죠. 사실은 정상들을 따로 만나서 세일즈도 하고 안보 같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을 그 협의하고 해결하고 이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G20이라는 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렇게 중화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권에서? 네. 중국의 환구망이 지난 7일 보도에서 조선시대 성리학 보급을 주도하는 교육기관이었던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 이것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예.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이 오늘까지 지속되어 온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리학의 개념이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국 쪽에서는 근데 우리 중국에도 서원이 많은데 네네. 왜 한국 거만 이렇게 인정되느냐 이런 반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바뀐 겁니까? 몇 달 전에 전해드렸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최근에 주한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중국 서원학회 회장입니다.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원이 중국이 그 한국보다 훨씬 많고 더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중국에서는 서원이 서로 그 정부기관에서 다른 급에서 그리고 다른 종류 기관에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유교 서원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한국에 밀리는 등 그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중국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서원이 있고 우리보다 많지만 네. 그러니까 정책적 관심이나 사회적 관심이 없다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자기들이. 맞습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의 서원은 뭐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으로 한국에서 더 보존을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한국 거를 인정하는 게 옳다. 네. 그런 논리입니다. 예. 결국 이걸 보더라도 문화유산이라는 게 물리적인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가치를 느끼고 보존하려는 시민의 노력 그리고 기관들의 제도적인 뒷받침 이게 함께 해야 된다.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당연한 얘기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